1. 외로운 장례식. 저는 엄마의 관 앞에 서서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텅 빈 장례식장에는 국화 몇 송이와 조화 하나만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죠. 62살에 세상을 떠난 한은주. 그게 제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분식집에서 40년을 살다 간 여자. 저에게는 늘 까칠하고 무뚝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는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장의사 아저씨가 언제 문상객이 오는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올 사람이 없다고요. 엄마는 평생 분식집에만 매달려 살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라면 끓이고 떡볶이 만들고. 그게 엄마의 전부였어요. 저한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네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엄마표 도시락을 자랑할 때 저는 늘 편의점 김밥을 먹었어요. 중학교 때는 학비를 못 내서 담임 선생님께 혼났고요. 고등학교 때는 아예 집을 나와 자취방에서 살았죠.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있으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분식집에서 라면 끓여주는 거 한 번 보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요. 다른 아이들한테는 웃으며 많이 먹어라 하면서 저한테는 찬밥 한 그릇 던져주곤 했거든요. 참 이상한 사람이었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들한테는 친절했는데 정작 딸인 저한테는 그렇게 차갑게 굴었잖아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어요. 조문객은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장의사 아저씨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혹시 연락 안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연락할 사람도 없었거든요. 엄마와 친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엄마는 친구도 없었어요. 동네 아줌마들과 수다 떨거나 차 마시러 다니는 것도 못 봤어요. 오직 분식집에서만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참 외로운 사람이었구나. 그제서야 조금 슬퍼졌어요. 미웠던 엄마였지만 이렇게 쓸쓸하게 떠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장례식장 구석에서 라디오가 나직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트로트 가요였는데 엄마가 좋아했던 노래 같았어요. 분식집에서 일할 때 늘 라디오를 틀어놨거든요.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는 사진이었는데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분식집에서 보던 날카로운 모습과는 다르더군요. 엄마 정말 이게 다인가요? 혼자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텅 빈 장례식장에는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엄마 앞에 절을 올렸어요. 마지막 인사였어요. 내일이면 화장장에서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수고하셨어요. 그게 제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불편한 과거. 밤이 되자 장례식장이 더욱 적막해졌어요. 저는 빈 의자에 앉아 과거를 떠올리고 있었죠. 엄마에 대한 원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밀려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반 친구들이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져가는 날이었는데 저는 엄마한테 줄 생각조차 안 했어요. 집에 가면 분식집에만 있을 테니까요. 그날도 엄마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집에 왔어요. 피곤한 얼굴로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우더군요. 저는 숙제하는 척하며 엄마를 흘끔 봤어요. 엄마, 용기를 내서 불러봤어요. 뭔데?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죠. 오늘 어버이날인데? 그래서? 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른 엄마들은 아이가 카네이션 주면 좋아할 텐데 우리 엄마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학부모 상담을 하자고 했는데 엄마는 분식집끼리 바쁘다며 계속 미뤘어요. 결국 저 혼자 선생님 앞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일이 너무 바빠서요 라고 사과했죠. 선생님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던 게 지금도 생생해요. 너희 엄마가 뭐 하시는데 그렇게 바쁘시니? 분식집 하세요. 아, 그렇구나. 힘들겠네. 그때는 선생님이 저를 동정하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야 알았죠.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교복 사러 갈 때도 엄마는 분식집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거든요. 저는 혼자 백화점에 가서 교복을 골랐어요. 점원 아줌마가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일하세요. 짧게 대답했는데 점원 아줌마 표정이 애매해지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대학 가면 절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요. 엄마와는 상관없이 제 인생을 살겠다고요. 실제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4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엄마도 연락하지 않았고요.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서도 마찬가지였죠. 결혼할 때도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장모님께 인사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저는 우리끼리 하자고 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엄마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엄마와 저는 남처럼 살았죠. 가끔 동네 아는 사람을 통해 분식집 아직 하고 있다더라 정도의 소식만 들었을 뿐이에요. 지난달에 엄마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도 별 감정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태를 들었지만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폐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한 달. 의사 선생님 말을 들으며 저는 담담했어요. 슬프지도 않았고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저한테 미안하다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분식집 정리하면 될 거야 라는 말만 했을 뿐이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화가 나요. 평생 분식집에만 매달려 살면서 정작 딸인 저는 내팽개쳐 두고 말이에요. 3. 첫 번째 손님. 둘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어젯밤 장례식장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였던 것 같아요.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팠죠. 장의사 아저씨가 와서 오늘도 조문객 없을 예정이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전 10시쯤 되니까 누군가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봤죠.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이 거칠고 손이 많이 거칠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같았죠. 그 남자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조금 시든 국화였지만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한은주 사장님 장례식장이 맞나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제가 은주 사장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엄마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어요. 분식집 사장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죠. 남자는 엄마 영정 앞에 국화를 놓고 깊게 절을 올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정말 정중하게 절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떨리면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죠. 저는 당황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와서. 남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제 소식을 듣고 밤새 달려왔는데 일이 있어서 못 왔네요.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요. 엄마와 어떤 사이셨는지. 은주 사장님은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남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숨을 구해줬다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1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술 때문에 완전히 망가져 있을 때였어요. 김태수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당시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일도 못하고 가족도 떠나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정말 죽고 싶어서 한강에 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 먹고 싶어서 은주 사장님 분식집에 갔거든요. 그래서요? 술에 취해서 라면 한 그릇 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은주 사장님이 그냥 끓여주시더라고요. 김태수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제가 우울해 보인다며 라면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앉아서 말을 들어주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가 아는 엄마 맞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은주 사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정말 한강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따뜻한 라면 한 그릇과 정말 진심 어린 위로를 받고 나니까 다시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김태수 씨가 엄마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이후로 술을 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가족들과도 화해했고요. 정말요? 네, 모든 게 은주 사장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가끔 분식집에 가서 안부를 여쭤봤는데 아프시다는 소식은 몰랐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을 도왔다는 게 전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태수 씨는 한참 더 울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깊은 절을 또 한 번 올리고 나서야 일어났어요. 따님이시죠? 정말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김태수 씨는 돌아갔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죠. 4. 줄줄이 찾아오는 사람들. 김태수 씨가 떠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장례식장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정장을 입은 40대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외모에 안경을 쓰고 있었죠. 손에는 큰 화환을 들고 있었어요. 한은주 사장님 장례식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대학 교수라니요? 엄마가 대학 교수와 무슨 인연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박 교수님은 화환을 놓고 정중하게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잠시 묵념하시더군요.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아시는지. 20년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원생일 때였어요. 박 교수님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비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요? 은주 사장님 분식집 근처에서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가끔 너무 배고파서 분식집에 갔어요. 그런데 돈이 없을 때가 많았거든요. 박 교수님 목소리가 잔잔했어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그냥 갔는데 은주 사장님이 불러 세우시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면서 라면 한 그릇 드시라고 하셨어요. 공짜로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 밤 11시쯤 되면 꼭 따뜻한 국밥을 챙겨주셨어요. 공부하는 애가 굶으면 안 된다면서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니요? 그게 2년 동안 계속됐어요. 덕분에 대학원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지금 교수가 될 수 있었죠. 정말 그런 일이. 은주 사장님은 제 은인입니다. 가끔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프다는 소식을 못 들어서 이렇게 늦었네요. 박 교수님도 김태수 씨처럼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 교수님이 떠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택배기사 복장을 한 아저씨 3명이었어요. 모두 국화를 들고 있었죠. 은주 사장님 장례식장 맞죠? 네, 저는 이제 놀라지도 않았어요. 또 누군가 엄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저희는 야간 배송을 담당하는 택배 기사들입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매일 밤늦게 일하면서 은주 사장님한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도움을요? 밤 10시 넘어서 배송하다가 출출하면 분식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영업시간이 끝났는데도 불 켜놓고 기다려 주셨어요. 다른 기사 아저씨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국밥이나 라면을 끓여주시면서 밤늦게 수고 많다고 하셨어요. 겨울에는 특히 고마웠어요. 추운 밤에 따뜻한 음식 한 그릇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거든요. 3명의 택배 기사들이 번갈아 가며 이야기했어요. 사실 은주 사장님 덕분에 힘든 야간 배송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우리를 가족처럼 챙겨주셨거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엄마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엄마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택배 기사들이 떠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동네 슈퍼 사장님, 철물점 아저씨, 심지어 고등학생들도 왔어요. 모두 엄마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힘들어할 때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자녀 학비를 지원받았다고 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텅 비어있던 장례식장이 어느새 사람들로 가득 차더군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이게 제가 알고 있던 엄마 맞나요? 저에게는 그렇게 냉정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따뜻한 존재였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혼자서 중얼거렸지만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니 이 모든 게 진실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에 대해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딸의 혼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어. 혼자 중얼거리며 장례식장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모두 엄마를 은인이라고 부르더군요. 제 기억 속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무뚝뚝하고 오직 분식집 일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왜 나한테만 그랬을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해주면서 정작 딸인 저에게는 왜 그렇게 냉정했을까요? 어릴 때 배고파서 엄마 뭐 좀 먹을 거 없어요? 하면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고 퉁명스럽게 답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따뜻한 국밥을 끓여줬다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눈물이 났어요. 분한 마음 때문이었죠. 새벽 3시쯤 되니까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엄마 대체 뭐였어요? 혼자서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왜 저에게만 그렇게 차가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 도와줄 시간에 저 하나 챙겨주면 안 됐나요? 분식집에서 라면 하나 제대로 끓여주지 않던 엄마가 낯선 사람들에게는 매일 밤 따뜻한 국밥을 끓여줬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네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새벽 4시쯤 되니까 또 누군가 장례식장에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70대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여기가 은주 장례식장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국화 한 송이만 들고 계셨어요. 그런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우신 것 같았죠. 은주야. 할머니가 엄마 영정 앞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엄마를 이름으로 부르시더군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지. 내가 은주 어머니야. 깜짝 놀랐어요. 엄마의 어머니라니요? 그럼 제 할머니라는 말씀이신가요? 할머니가 살아계신 줄 몰랐어요. 은주가 너한테 내 얘기 안 했구나. 할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20년 전에 은주와 크게 싸워서 연락을 끊고 살았단다. 무슨 일로요? 내가 서울로 대학 간 뒤에 은주가
너무 우울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딸이 떠난 게 그렇게 서운하냐고 했는데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은추가 어머니는 몰라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라고 하면서 울더라고.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나는 좋은 엄마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 딸한테 미움받는 엄마가 되었어요 라고 하더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내가 잘못 말한 거야. 내가 너무 남 도우는 일에만 신경 쓰니까 정작 딸은 소홀했던 거 아니냐고 했거든. 그래서요? 은주가 발끈해서 어머니도 날 이해 못하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어. 그 뒤로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은주는 내가 어릴 때부터 너만 생각하고 살았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식집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다 너 때문이었어.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가지길 바랐거든.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은주는 너한테 직접적으로 사랑 표현하는 걸 어려워했어. 대신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 딸도 복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나 봐. 할머니 말씀이 계속 이어졌어요. 미신 같은 얘기지만 은주는 그런 사람이었어. 남 좋은 일 해주면 그 복이 딸에게 돌아간다고 믿었거든. 정말요? 그래.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그런 일을 평생 했던 거야. 제 마음이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너한테는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냐고? 그건 은주가 서툴렀기 때문이야. 서툴렀다고요? 응.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주는 늘 내가 너무 못난 엄마라서 딸한테 부끄럽다고 했어.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거야. 눈물이 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어요. 6. 숨겨진 비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다른 손님이 왔어요. 이번에는 60대 여성분이었는데 뭔가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혹시 은주 사장님 따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웃 동네에서 슈퍼를 하는 김순자라고 해요. 급히 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은주 사장님이 몇 달 전에 저한테 맡기셨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따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제 심장이 다시 두근거렸어요. 뭔가요? 편지예요. 그리고 이것도요. 김순자 아주머니가 작은 열쇠 하나를 더 꺼냈어요. 이 열쇠는 분식집 뒷방 벽장 열쇠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봉투에는 사랑하는 내 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열어보니 엄마의 서툰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더군요. 미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평생 너한테 좋은 엄마 못 되어서 미안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걱정이었어. 우리가 가난해서 내가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것들 못 누리는 게 마음 아팠거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는데 그러느라 너랑 시간을 못 보낸 게 후회돼.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가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왔지? 그건 다 너 때문이었어. 엄마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 미영이에게도 복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 미신 같은 얘기지만 엄마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 할머니 말씀과 똑같았어요. 내가 서울대학 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어. 우리 딸이 서울대학 갔다고. 그런데 왜 그 기쁨을 너한테 직접 말하지 못했을까?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미영아, 분식집 뒷방 벽장에 엄마가 평생 모은 게 있어.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이야.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했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쓰라고. 통장이요? 김순자 아주머니께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열쇠도 함께 주신 거예요. 편지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서툴렀어.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미안해, 미영아. 그리고 고마워. 내가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편지가 끝났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알겠지? 은추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왜 이걸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은주가 부끄러워했어. 자신이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김순자 아주머니도 덧붙였어요. 은주 사장님은 늘 따님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예쁜지 하면서요. 정말요? 네. 그런데 정작 따님한테는 연락 한 번 못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연락하냐면서요. 저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서툰 사랑 방식을요. 분식집에 가봐야겠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지금요? 네. 엄마가 남겨놓은 걸 보고 싶어요. 할머니와 김순자 아주머니가 함께 따라오셨어요. 분식집은 한 달째 문을 닫고 있어서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분식집이었어요. 어릴 때 그 모습 그대로더군요. 뒷방으로 가서 벽장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박미영 명의로 된 통장이었는데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3,500만 원이나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은주가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통장 아래에는 제 어릴 때 사진들이 있었어요. 돌사진, 유치원 졸업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제가 본 적도 없는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진들은 언제? 은주가 몰래 찍어둔 거야. 너를 직접 찍지는 못해도 학교에서 나눠준 사진들은 다 모아뒀거든. 각 사진 뒤에는 엄마의 글씨로 날짜와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미영이 돌, 이렇게 예쁠 수가. 첫 입학식, 우리 딸이 제일 똑똑해 보여. 중학교 졸업, 이제 정말 컸구나. 저는 사진을 보며 또 울었어요. 7. 복선의 회수. 상자 맨 아래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가 더 있었어요. 엄마가 쓴 일기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쳐보니 제가 태어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1985년 5월 15일. 미영이가 태어났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다.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계속 읽어봤어요. 미영이가 3살 됐다.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다. 미영이 초등학교 입학. 다른 아이들처럼 예쁜 옷을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분식집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일기를 읽으면서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미영이가 학급 임원을 했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축하해준다고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 미영이가 엄마, 다른 엄마들은 도시락도 싸주고 숙제도 도와주는데 왜 우리 엄마는 안 그래? 라고 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분식집 일 때문에 그런 건 해줄 수 없다고 솔직히 말했다. 미영이가 실망한 표정을 잊을 수 없다. 가슴이 아팠어요. 미영이 중학생 됐다. 사춘기인지 나한테 말을 잘 안 한다.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라서 그런 걸까? 어떻게 하면 미영이와 친해질 수 있을까? 오늘 학교에서 상담 오라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 분식집 손님이 너무 많았다. 미영이가 혼자 갔다고 한다. 미안하다. 엄마도 미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영이가 고등학생 됐다. 요즘 자취방에서 산다고 한다. 집이 싫은 걸까? 나를 피하는 걸까? 가슴이 아프다.
미영이 대학 합격했다. 서울 대학이다. 너무 자랑스럽다.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다녔다. 하지만 미영이한테는 축하한다고 말하지 못했다. 일기 중간중간에는 분식집 손님들 이야기도 있었어요. 오늘 김태수 씨가 또 왔다. 술에 취해서 죽고 싶다고 한다. 라면을 끓여주고 이야기를 들어줬다. 우리 미영이도 언젠가 힘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누군가 이런 따뜻함을 줬으면 좋겠다. 박철민 학생이 또 왔다. 돈이 없어서 굶고 다닌다. 국밥을 끓여줬다. 공부하는 아이가 굶으면 안 된다. 우리 미영이도 서울에서 잘 먹고 다니고 있을까? 야간 택배 기사들이 왔다. 밤늦게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 따뜻한 국밥을 끓여줬다. 세상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다른 사람들을 도운 이유가 나와 있었어요. 선한 일을 하면 우리 미영이한테도 복이 돌아갈 거라고 믿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일기 마지막 부분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한다. 미영이를 만나고 싶지만 용기가 없다. 평생 좋은 엄마 못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만나겠나. 미영이에게 편지를 써봤다. 하지만 보낼 용기가 없어서 김순자 언니에게 맡겼다. 혹시 내가 죽으면 전해달라고 했다. 미영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것만이 엄마의 소원이야. 일기를 다 읽고 나니 엄마의 마음이 완전히 이해됐어요. 저는 분식집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와 동네 사람들이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김태수 아저씨, 박철민 교수, 택배기사들, 학생들. 모두 엄마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 사이사이에는 제 사진들도 몇 장 있었어요. 어릴 때 사진들이었는데 다른 사진들보다 더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 분식집을 지켰는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요. 모든 게 저를 위한 거였어요. 저를 사랑하는 엄마만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8. 새로운 시작.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분식집을 거쳐간 사람들이 모두 온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장례식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꽃도 너무 많이 와서 복도까지 놓여 있었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다니요. 김태수 아저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따님, 정말 훌륭한 어머니를 두셨습니다. 박철민 교수도 와서 인사를 했어요. 은추 사장님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분이에요. 택배기사 아저씨들, 동네 상인들, 학생들 모두 하나같이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그 중에서 특별한 분이 계셨어요.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었는데 명함을 주시더군요. 저는 사회복지사 최민호라고 합니다. 사회복지사요? 네. 저는 은주 사장님이 도우신 분들을 조사해서 정부에 추천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은주 사장님이 지난 40년간 도우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최 사회복지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정확히 287명입니다. 이 모든 분들이 은주 사장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87명이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서 은주 사장님이 올해 지역 사회공헌상을 받으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최 사회복지사가 아쉬워하며 말했어요. 상장이라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분이 상장을 꺼냈어요. 지역사회공헌상 마이너스 하는 주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상장을 받으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이런 분이었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추도사 시간이 되었어요.
대표로 김태수 아저씨가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은추 사장님은 저희 모두의 엄마 같은 분이었습니다. 김태수 아저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따뜻한 밥을,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을, 절망한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신 분입니다.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은주 사장님 덕분에 저희가 모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은주 사장님의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그때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한은주의 딸 박미영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실 저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챙기는지, 왜 저에게는 차갑게 구는지 몰랐거든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의 사랑 방식을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했던 거예요. 그 따뜻함이 저에게도 돌아오길 바라면서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분식집을 지키셨던 거예요. 저를 위해서요. 사람들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의 분식집을 다시 열겠어요. 장례식장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겠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될게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왜 엄마가 분식집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요. 엄마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엄마처럼 살겠어요.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삶을요. 그날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요. 엄마의 사랑은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더 큰 사랑이었어요. 저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분식집 문을 다시 열었어요. 간판도 새로 만들었어요. 한은주 분식집 마이너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곳.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새로운 손님들, 모두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저는 엄마가 했던 것처럼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공짜 라면을,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엄마가 저에게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요. 사랑을 나누는 방법을요.